일러스트라는 소프트웨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냐면 일단은 그 포토샵은 보통 사진을 편집을 하잖아요. 사진 편집을 하는 용도로 쓰는데 일러스트는 드로잉, 말 그대로 그림을 직접 그리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리기 때문에 사진을 편집하는 기술은 여기에 특별히 들어있지는 않아요. 없고 내가 그림을 직접 그리는 작업이 대부분 들어있고, 그래서 이 컴퓨터 그래픽에서 우리가 포토샵이라는 소프트웨어와 일러스트라는 소프트웨어 두 개를 이제 크게 봤을 때, 우리 보통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 들어봤죠?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 들어봤어요, 맞죠? 얘를 나눌 때는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의 소프트웨어, 편집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트맵. 그리고 일러스트는 벡터 방식의 그래픽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웹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비트맵이든 벡터든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차이도. 그래서 차이도 같이 설명을 하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포토샵도 저는 같이 띄울 거예요. 포토샵 안 띄우셔도 돼요. 저만 띄울 거예요. 포토샵은. 자, 포토샵과 비교만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포토샵을 띄웠어요. 뭐 화면 구성은 저는 비슷하죠. 그래서 포토샵에서 제가 오픈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컴퓨터에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네. 사진이 들었네요. 사진 국화를 하나 열게요. 자, 이렇게 국화라는 사진을 제가 하나 열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포토샵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지원해주는 이미지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JPG 이런 파일들이 있죠. JPG란 파일 많이 알잖아요, 맞죠? 걔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포토샵에서 편집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다라고, 그 파일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비트맵이란 말은 제가 돋보기를 통해서 화면을 좀 확대해 볼 거예요. 여기를 쭉 확대를 할 거예요. 쭉 크게 확대를 하면, 좀 엄청나게 확대를 했죠. 제가 확대를 하고 나면 여기에 요런 작은 네모들 보이죠? 이런 작은 네모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요 작은 네모를 비트맵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인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비트맵은 이런 작은 색입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작은 네모들이 막 색깔이 다른 것들이 쭉 나열되어서 이미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작은 네모를, 그렇죠? 뭐라고 부를까요? 이 작은 네모에 이름이 있어. 작은 네모의 이름. 혹시 이름 아시는 분이 작은 네모의 이름? 요 작은 네모에 우리 알 것 같은데? 그렇죠. 픽셀이라고 불러요. 픽셀. 얘를 우리는 픽셀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픽셀. 이 픽셀이란 것은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의 요소다. 최소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작은 픽셀들이 모여서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이제 지금 확대했지만 제가 다시 축소를 하면 이제 작아지니까 작은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걔를 원래의 크기인 100%, 지금 보면 이게 100%거든요. 우리가 보는 사이즈가 100%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보는 사진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트맵 방식은 작은 단위인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확대해 보면 깨지잖아요. 깨진다기보다 확대해 보면 네모가 보이죠. 그래서 이 포토샵으로 지원되는 이 비트맵 방식은 인쇄를 했을 때, 출력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출력을 했을 때 해상도가 낮으면 이미지가 거칠게 보여요. 그래서 이미지가 깨진 것처럼,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가끔 이미지가 흐리고 막 깨져 보이잖아. 걔들은 왜냐면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적정한 해상도로 되어 있는, 그렇죠? 이미지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도 알아야겠죠.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도화지를 제가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픽셀로 된 도화지를 만들 거고, 500픽셀에 500픽셀 해상도라는 건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저는 흰색 도화지 500픽셀에 500픽셀 해상도 72인 그냥 흰색 도화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브러쉬로 제가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1픽셀로 해서, 자, 옆에 사선을 좀 그릴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정도만 그릴게요. 자, 이 정도만 그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헷갈리니까 좀 지울게요. 좀 지우고 슬쩍 지울게요. 그냥 자, 이렇게 대충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그린 게 총 3칸에 3칸이잖아요. 그죠? 3칸에 3칸을 딱 그렸어. 저 작은 게 픽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 작은 거를 한 칸을 픽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픽셀. 알겠죠? 그러면 이게 픽셀인데, 해상도란 건 뭐냐면 이 왜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갔을 때 깨져 보이느냐, 어떤 거는 선명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지금은 제가 3칸만 그렸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죠. 거리가 있는데 해상도가 만약에 72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 72. 도화지 좀 전에 제가 만들 때 보면, 도화지 만들 때 보면 여기 해상도에 72라고 적혀 있잖아. 맞죠? 이게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인터넷에서 사용할 때의 기본값. 그러니까 72, 72 숫자가 좀 애매하잖아. 100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모니터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72 해상도를 지원해줘요. 기본적으로는 이 픽셀 값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에서 모니터에서 정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72라는 값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웹디자이너는 해상도를 뭐 300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웹디자인은 해상도를 항상 72만 사용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72라는 값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1인치라고 얘기를 해요. 1인치. 보통 1인치, 인치 잘 안 쓰죠? 인치죠. 그럼 여기를 뭐 대충 그랬지만 제가 이렇게 3칸이었지만 원래는 더 나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계속 많이 나눠요. 나눠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72칸. 또 옆으로도 나누겠죠. 막 이렇게 나눠요. 나누면 또 쫙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72칸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1인치와 1인치라는 것은 절대값이잖아. 그럼 모니터에서 1인치와 1인치 거리가 있겠죠. 72칸과 72칸을 나눴을 때 그 픽셀 크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게 해상도 72인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72, 1인치와 1인치의 72칸, 72칸의 픽셀 크기 딱 나오잖아. 그게 모니터에서 봤을 때는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깨진 애들 있잖아. 깨져서 보이는 애들은 이 1인치 안에 72개를 못 나눈 거야. 못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 개수가 훨씬 더 적으니까 이 픽셀이 어떻게 돼서 훨씬 더 얘보다 조밀하지 않고 커 보이겠지. 그래서 걔가 깨져 보이는 거야. 이렇게 커 보이겠지. 픽셀 하나 자체가 크니까. 그래서 이미지가 깨져 보이는 것은 우리가 모니터에서 보는 72라는 값에 이렇게 근접하지 못한 경우에 깨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또 깨져 보이냐면 선명했던 사진을 포토샵 같은 데서 이렇게 키웠다가, 맞죠? 다시 줄였다가 키웠다 줄였다 두 번만 해버리면 이미지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처음에 딱 정확한 위치에 픽셀 색깔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확 당기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남으니까 얘들이 더 커져야 되잖아. 맞죠? 더 커져야 돼.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어야 되잖아. 왔다 갔다 하니까 픽셀 값들이 막 움직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의 색값이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이 똑같은 색을 4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커지잖아. 그리고 또 줄이면 얘가 또 줄어들면서 위치값이 막 바뀌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미지가 정상적인 형태로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웹디자인 작업할 때 제일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이미지를 가지고 온 후에 크기 조절을 마음대로 막 하시면 안 돼요. 크기 조절은 가져오는 방법이 또 있긴 해요. 나중에는 이렇게 플레이스라는 방법으로 가져와서 하면 안 깨지는데, 어쨌든 그냥 이미지를 가져와서 켰다 줄였다 몇 번 해버리면 이미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져버립니다. 그걸 이제 픽셀이라 해서 이 비트맵 방법은 이미지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는 행위에 의해서 이미지가 깨져 보이거나 해상도가 낮았을 때는 인쇄를 하면 깨져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게 이 비트맵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일러스트를 볼게요. 이제 일러스트예요. 일러스트에서 제가 새 도화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일러스트는 기본적으로 그 해상도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얘는 없어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사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이렇게 사선 하나 그려놨어. 사선을 그렸어요. 그러면 아까 비트맵으로 생각하면 네모가 픽셀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서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포토샵에서 한번 대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포토샵에서도 대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도화지를
도화지를 깨끗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대각선을 똑같은 대각선 하나 그려볼 거예요. 여기다가 얘를 픽셀로 해서 검은색 대각선 이렇게 그렸어요. 자, 하나 그렸고, 제가 얘를 확대해 볼게요. 이거는 포토샵이에요. 포토샵. 처음에 작을 때는 별로 못 느껴요. 그러니까 사선처럼 보여요. 그럼 확대를 막 해봐. 그러면 이렇게 작은 픽셀들이 막 계단처럼 막 만들어져 있죠. 맞죠? 근데 우리가 일러스트에서 보면, 일러스트 보면 똑같이 지금 볼 때는 비슷해요. 일러스트 똑같은데 제가 얘를 확대해 볼게요. 확대를 막 해. 얘는 아무리 확대를 해도, 맞죠? 계단이 보이지 않죠. 맞죠? 얘는 계단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비트맵 방식은 픽셀이라는 작은 단위에 의해서 구성된다면, 맞죠? 이 픽셀 방식은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계산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보시면 제가 이제 선을 찍었어요. 지금 일러스트예요. 끝에 요 보면 점이 하나 있죠. 이렇게 하얀 점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 끝에도 점이 하나 있어요. 끝에 점이 있고 중간에 이었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좌표가 있겠죠. 도화지에서 A라는 이 좌표가 만약에 0에 0이야. 그럼 여기가 100에 100이야. 0.0에 점을 하나 찍고 100.100에 점을 찍고 그 사이를 아죠? 선으로 연결해라 라는 명령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픽셀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학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깨져.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쓰이냐면 보통 우리 이제 인쇄물 만들 때죠. 인쇄물. 책이라든지 책도 그래요. 이런 책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현수막, 아니면 포스터, 이런 것도 인쇄용으로 만들어지는 애들, 그런 걸 사용할 때는 일러스트를 보통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뭐 현수막을 전단지는 작게 만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말 크게 만들 수도 있잖아.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것도 만들고 있으면 정말 큰 거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럴 때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도록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그런 글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벡터 방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게 있어요. 자, 현수막을 만드는데 다른 걸 그림이나 이제 글자나 막 이런 것들은 다 모양이나 이런 것들 벡터로 했는데 그 안에 사진이 하나 들어가는 거야. 사진 넣을 수 있잖아, 현수막에. 근데 그 사진은 비트맵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아무리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해서 사진을 일러스트에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와서 작업할 수, 현수막을 만들어 가져와야겠죠. 가져와서 작업하더라도 이 사진 자체가, 맞죠? 가져오는 사진 자체의 해상도가 낮으면 다른 건 안 깨져. 벡터로 만들어진 부분은 확대를 해도 안 깨지는 깨끗하게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진은 다 깨져서 인쇄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러스트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비트맵 방식의 이미지가 안 깨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벡터로 그려진 것들은 깨지지 않지만 똑같이 일러스트를 쓰더라도 비트맵으로 구성된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기 이제 이미지를 우리가 저 보면 내 사진에서 여기도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맞죠? 일러스트에도 사진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여기서 크기 조절하고 배치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인쇄를 했을 때 이 선은 선명하게 나올 수 있지만 이 사진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찍을 때부터 사진들은 어떤 용도에 맞춰서 쓸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할 때 거기에 걸맞는 해상도로 촬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원본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원본으로. 그래야지 인쇄를 해도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웹디자인은 좀 달라요. 웹디자인은 이왕 해상도를 72밖에 쓰지 않고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거고 인쇄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도는 그냥 72인 상태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크기면 돼요.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크기 조절을 하거나 뭘 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면 항상 원본 파일은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좀 지금은 이제 실제 실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 때 그 학생들이 처음에 취업 나갔을 때 사실 이런 부분을 초반에 배우거든. 배우면 막 작업할 동안은 뭐 웹디자인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도 막 배우다가 이제 그 회사에서 뭐 간단하게 인쇄물을 만들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웹디자인반 학생들한테 인쇄물을 맡기면 이제 망치는 거야. 왜? 웹디자인 학생들은 인쇄에 대한 개념을 많이 배우질 않거든. 그러니까 그냥 72 해상도에서 다 작업을 해버려요. 근데 걔를 하다못해 72로 작업한 어떤 이미지를 A4 용지에만 딱 찍어도 화면 볼 때는 깨끗한데 A4로 딱 찍으면 깨져요. 벌써 딱 흐려져. 뭔가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아. 맞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웹 디자이너에게 그런 작업을 맡기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건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과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대표적으로 봤지만 비트맵이란 것과 벡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러스트는 벡터 형식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랑 같이 그러면 도화지를 만들고 기본적인 툴들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파일에서 new 해볼게요. new. 새 도화지 만들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파일에서 new 하시면 나오는 메뉴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나오는 메뉴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도화지의 이름을 물어보겠죠. 현재 작업할 도화지의 이름은 뭐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은 본인 이름 적으면 됩니다. 본인 이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떤 형식의 문서를 만들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형식의 문서를 만들 것인지. 이게 재료비가 프린터라고 되어 있어요. 인쇄물을 만드는 용도로 내가 작업을 시작하겠어. 이런 뜻이고, 웹이라고 되어 있어요. 웹은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웹상에 뭔가 기재하는 형식을 만들겠어. 그런 뜻이고, 디바이스는 휴대폰이나 이런 곳에 사용될 이미지를 만들겠어. 나머지는 비디오 필름이나 이런 것들은 비디오 작업하는데, 우리는 이제 비디오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뭐 그게 쓸 일은 없다 맞죠? 우리는 결론은 뭐 실질적으로 쓸 때 뭐 프린터거나 웹이거나 두 개 중에 한 개인 거야. 근데 우리는 웹반이니까 웹 문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웹으로 처리를 합니다. 웹으로 이렇게 웹으로 처리하면 뭐가 바뀌냐면 여기에 사용되는 단위들이 바뀌어요. 단위 이렇게 px라고 되어 있어요. px. 제가 다시 프린터를 잠시 저만 바꿀게요. 프린터로 바꾸면 뭐 pt 뭐 이런 단위로 바뀌죠. 이렇게 pt도 바뀌는데 프린터를 할 때는 보통 밀리미터를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저는 밀리미터를 잠시 바꿨어요. 이렇게 밀리미터 이게 단위가 정말 중요해요. 어떤 형식의 문서를 만드냐에 따라서 단위 결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단위 결정이 잘못돼 버리면 실컷 작업해놓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쇄용 작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웹문서를 만들어서 px를 작업한 거야. 이래 px. 그러면 960px, 560px, px는 픽셀을 뜻하는 거예요. 픽셀. 그러면 960px랑 560px는 뭐 밀리미터로 따지면 손 한 뼘도 안 되는 크기야. 해상도 72로 봤을 때 한 뼘도 안 되는 크기인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 엽서만한 크기지, 쉽게 말해서 엽서만한 크기로 내가 이미지를 작업한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얘는 인쇄물로 쓸 수가 없어. 물론 이제 나중에 얘는 벡터기 때문에 뭐 비트맵 이미지를 쓰지 않았다면 벡터니까 다행히 뭐 이 해상도나 이런 거 단위나 이런 걸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서 키우고 해도 깨지진 않아. 하지만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화지를 처음 만들 때 우리는 어떤 형식의 도화지를 만들 것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웹 방식을 쓰게 되고 웹을 쓰게 되면 자동으로 px라는 단위가 설정이 됩니다. px. 그리고 이제 사이즈도 기본적으로 나온다 맞죠? 960에 560도 있고 뭐 800에 600, 640, 480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크기를 적으면 돼요. 적으면 되는데 내가 일러스트에서 작업하는 이 이미지가 상세 페이지, 우리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에 사용할 이미지 작업을 할 거야. 내가 어떤 용도는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상세 페이지는 밑에 길이야. 길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를 잡으면 돼요. 하지만 상세 페이지는 폭이 있어. 폭은 지정돼 있어요. 상세 페이지는 작업할 때 폭을. 근데 이 폭을 틀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정된 크기가 있는데 지정된 크기보다 크게 만들어서 이미지를. 그럼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얘가 그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이미지가 내가 글자 포인트 크기를 손톱만하게 만들어 놨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이미지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글자는 작아져 보이겠지. 근데 작아져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작아지면서 그 글자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읽을 수 없도록 이렇게 축소됐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일러스트에서는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키워드 줄여도 관계가 없거든. 근데 웹상에 올린다는 것은 자 일러스트로 작업된 파일이 벡터 파일이
웹에 올리려면 JPG로 바꿔줘야 되거든. 그럼 JPG는 아까 제가 무슨 파일이랬어요? 비트맵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벡터를 비트맵으로 전환해야지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거야, 상세 페이지에. 근데 비트맵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그때부터 뭐야? 얘는 픽셀인 거야, 이제부터는. 픽셀이기 때문에 픽셀을 줄이거나 키우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가? 아까 깨져 보인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상세 페이지에 가보면 가끔 글자가 이상한 애들 있잖아. 좀 흐리게 보여. 그럼 이제 초보자가 잘 모르고 만든 거야. 그럼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 보통 말하는 쇼핑몰에 이 안에 상세 페이지의 폭은 얼마일까? 자, 이건 이제 질문이니까 또 물어봐야겠죠. 자리표가 없으니까 그냥 묻도록 할게요. 자, 쭉 해서 우리 아까 여러 명 했어요. 조영은 씨. 우리 질문 아까 했었다 맞죠? 그럼 두고 이경원 씨. 경원 씨 딱딱 찍은 사람만 찍네. 익숙한 이름만 찍는 것 같다 내가. 박민선 씨. 그렇죠. 자, 우리 상세 페이지에 쇼핑몰 상세 페이지에 폭은 뭐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본인 생각을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지금 보고 있는 모니터 있죠. 이 모니터 폭이 얼마냐면 1600, 1200 정도에 1600 픽셀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길이가 픽셀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상세 페이지는 얘보다 작을 거 아니야? 맞죠? 얼마쯤 될까? 요 폭은 대충 찍어도 돼. 얼마? 아니 이게 1600이니까 우리 보통 1600 홈페이지를 띄우면 상세 페이지가 이 모니터에서 한 요 정도 보이잖아. 이 폭. 600 나왔어요. 600도 나쁜 숫자는 아니야. 자, 600보단 커. 일단은 600보단 커요. 혹시 그럼 정확하게 혹시 아는 분 있을까? 상세 페이지 폭이 얼마인지. 아무도 없어요? 혹시 아는 분 없어요? 상세 페이지 폭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웹 디자인을 할 때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그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를 폭은 얼마일까?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600보단 큰데 우리 자리표를 아까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주현 씨, 주현 씨 얼마쯤인 것 같아? 600보단 커. 좀 더 써도 돼요. 자, 더 쉽게 600과 1000 사이에요. 800. 근접해요, 이제. 근접하게 갔어요. 자, 우리 도현 씨는 800보단 커요. 960. 앞자리 한 개만 바꾸면 되는데. 자, 860. 좋았어요. 860. 그러니까 쇼핑몰을 만들 때 맞죠? 상세 페이지는 일반적으로 860의 폭을 사용해요. 길이는 어떻게? 길이는 내가 원하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길어지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기초 상식은 알고 있어야 돼, 웹 디자이너들은. 왜냐, 우리가 그러니까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데 홈페이지라는 게 뭐 쇼핑몰도 포함되잖아. 쇼핑몰을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 작업들도 다 해줘야 된다고, 어느 정도는. 그러면 우리가 폭을 알고 있어야겠죠, 폭. 근데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옥션, 지마켓, 그 다음에 11번가 쿠팡, 이게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860의 폭을 기준으로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작업은 이제 이미지 작업은 포토샵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저는 상세 페이지를 그냥 망고보드에서 해요. 뭐 다른 거 힘들게 안 하고. 맞아, 그렇게 어쨌든 폭은 860이니까 우리가 860 한번 맞춰볼게요. 860 이렇게. 길이는 한 1500 픽셀 정도 잡을 거예요. 1500 픽셀 정도 잡을 거예요. 그리고 단위가 픽셀이라는 것은 한 번 더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종이의 방향은 세로 방향이에요. 기본적으로 세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물론 이렇게 크기를 열어줬기 때문에 당연히 세로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은 인쇄용 옵션들이에요. 인쇄용 옵션들. 인쇄를 하는 프린터라는 어떤 작업에 필요한 마진값들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손대거나 하진 않아요. 마진값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그래서 OK 눌러줍니다. OK를 누르면 폭이 860이고 높이가 1500 픽셀에 해당하는 빈 도화지를 하나 만들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860인지 확인하기 힘들다 맞죠? 그러면 저는 지금 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 자가 안 보여요. 혹시 자가 요 표시된 분 있으세요? 자?
자가 나오시는 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R. 컨트롤 키 누르고 R. 그러면 자가 보여요. 자, 보였어요? 그죠? 자, 보이죠? 자, 그죠? 예, 자가 있어야지 내가 이 도화지가 어떻게 되는지 작업할 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R. 단축키죠? 외워야 되는 단축키 중에 하나예요. 포토샵과 일러스트 둘 다 동일한 단축키예요. 포토샵도 컨트롤 R 하면, 자, 포토샵에서도 보여줄게요. 자, 포토샵에는 지금도 자가 없다 여기도 맞죠? 똑같이 컨트롤 R 하면 자가 나와요. 이렇게 동일한 단축, 같은 회사 제품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단축키들 중에 여러 개들은 호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환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컨트롤 R을 이용해서 단축키 눌러주시면 되고, 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어떤 뭐 세로 자도 되고 가로 자도 되고 관계없어요. 아, 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자의 단위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혹시 작업 중에 자의 단위를 변경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자를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 픽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맞죠? 맞죠? 그리고 포토샵이나 이런 거 작업할 때도 항상 자의 단위를 한 번 더 확인을 할 때, 왜냐하면 도화지를 만들 때는 픽셀로 만들었는데 자의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자의 단위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픽셀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화면을 확대하는 작업과 화면을 이동하는 작업을 배워볼 거예요. 모든 작업을 할 때는 빠른 화면 이동과 확대 작업들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작업이 무난하고, 이 기능 또한 포토샵과 동일한 단축키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키보드에 플러스 버튼 있죠? 플러스 버튼 눌러봅니다. 플러스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봐요.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눌러봅니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눌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화면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키는 화면을 확대하고, 물론 돋보기가 있어요. 나중에 뭐 돋보기 이런 걸 쓰겠지만 실제 작업을 할 때 이제 초보자와 좀 숙련된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 초보자들은 이 아이콘을 눌러 쓰고, 그렇죠? 숙련된 사람들은 다 단축키를 쓰는 거예요. 단축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단축키를 좀 활용하는 방법을 항상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단축키를 계속 사용을 해요. 처음엔 어렵지만 자꾸 쓰다 보면 익숙해지면 단축키가 훨씬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또한 보는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좀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단축키를 쓸게요. 자, 지금은 화면이 작아져 있어요. 작아져 있기 때문에 작아진 상태를 만들어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화면이 작아진 상태를 만들어서 키보드에 스페이스바 있죠? 제일 긴 거 꼭 눌러보세요. 꼭 눌러보면 손바닥 모양이 뜰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마우스를 스페이스바 놓지 말고 스페이스바는 꼭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 도화지의 이동.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화면 이동, 이제 도화지 자체의 위치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꼭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돼요. 이동. 얘도 포토샵과 동일한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근데 포토샵은 이렇게는 안 돼요. 포토샵과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건 뭐냐면, 포토샵은 자, 이렇게 지금처럼, 지금은 포토샵이에요. 화면이 작죠?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이동되지 않아요. 포토샵은 언제 이동되냐면, 포토샵은 이렇게 화면이 넘쳤을 때만 스페이스바로 이동이 돼요. 이렇게. 이게 좀 차이점이에요. 일러스트는 벡터 방식의 작업물이다 보니까 작업 영역이라는 어떤 차이가 생겨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지금 일러스트예요. 일러스트는 여기는 출력이 되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책상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책상 위에 흰 종이가 하나 있어. 이렇게 흰 종이 올려놨잖아. 그렇죠? 올려놓고 여기다가 그림을 바로 그릴 수도 있죠. 근데 재료 같은 것들을 옆에다가 뭐 미리 준비할 수도 있잖아. 일러스트는 그게 돼. 그러니까 일러스트는 내가 이 도화지 위에서 바로 드로잉을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도화지 밖에도 드로잉이 돼요. 한 다음에 얘가 필요해서 이렇게 다시 도화지에 올려둘 수도 있어. 이게 일러스트는 가능해요. 근데 포토샵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비트맵 방식이다 보니까 오로지 이 도화지만이 작업 영역이야. 이 밖에서는 드로잉을 하거나 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은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가 먹히지 않아요. 맞죠? 그렇지만 일러스트는 이 책상 위에, 책상 옆에 뭐 둘 수도 있잖아. 멀리 뭐 갖다 놓을 수도 있지. 미리 갖다 놓을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래 축소된 상태에서도 이 도화지를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기능은 동일하지만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벡터 방식의 일러스트랑 포토샵이 도화지를 작업하는 도화지 영역과 그 외에 데스크탑 여기 바탕화면이죠. 바탕 부분을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일단 미리 알아둬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도구 툴로 볼 거예요. 도구 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쪽 부분을 도구 상자, 툴박스라고 보통 명령해요. 툴박스. 포토샵도 동일해요. 포토샵도 이 부분을 툴박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툴박스라고 얘기하는데 포토샵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미지를 편집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자르거나 붙이거나 뭐 이런 용도로 쓰지만 이 일러스트는 벡터 방식이라서 이미지를 그리는 용도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아이콘은 뭐냐면 일러스트는 요 아이콘과 요 아이콘이 가장 중요한 아이콘이 돼요. 이 아이콘들. 딱 봐도 펜처럼 생겨 있죠. 얘는 그림을 그릴 때 쓰는 거예요. 잘 안 보여요? 조금 옮길까요, 화면을? 잠깐 스크린 위치가 좀 이상하죠, 저게. 요거. 얘는 펜 툴이고 얘들 이렇게 있어요. 펜 툴은 그리기 툴이에요. 그리기 툴. 그리고 그렸는 그림을 선택하거나 수정하는 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택하거나 수정하는 툴. 그래서 가장 일러스트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툴은 여기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냐면 뭐 도형 그리기, 뭐 글자 쓰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도형을 그리거나 글자를 쓰는 부분이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 자, 일단 펜 툴을 한번 활용해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펜 툴 눌러봅니다. 펜 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펜 툴이라는 게 있었다 맞죠? 펜 툴을 눌러보는데 펜 툴을 눌러보면 요 끝에 조그마한 삼각형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죠. 그 아이콘 옆에 조그마한 게 붙어 있죠. 포토샵도 마찬가지, 일러스트도 마찬가지. 이 도구에 조그마한 삼각형이 붙어 있으면 그 아이콘을 꼭 누르고 있으면 숨어 있는 메뉴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숨어 있는 메뉴. 지금 펜 툴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펜 툴, 그림을 그리는 툴과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맞죠? 그림을 난 후에 포인트를 추가하는 툴과 그 다음에 추가된 포인트 중에 제거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 포인트를 제거하는 툴과 그 다음에 컨버트, 이 선의 속성을 바꾸는 기능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펜 툴을 배워볼 거예요. 펜 툴을. 그래서 자, 펜 툴을 딱 눌러봅니다. 딱 누르면 이제 펜 툴이 돼서 다른 거 누르면 안 돼요. 뭐 더하기가 있거나 마이너스가 있거나 이런 모양을 누르시지 마시고 펜 툴이라고 적혀있는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고 저는 컨트롤 플러스를 해서 도화지를 조금 크게 확대를 해서 도화지 윗부분이 보이도록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화면 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화면을 확대하고 확대를 하고 도화지의 상단이 보이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봅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제 뭐 하트를 간단하게 하나 그려볼 거거든요. 제가 일단은 먼저 하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이쯤에 아무나 중앙쯤에 대충 찍을 거예요. 툭 찍고 일단 저랑 일단 하는 거 보고 저랑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보고 할 거니까 제가 그러니까 뭔가를 보세요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보는 게 좋아요. 맞죠? 그냥 막 만지지 마시고 제가 첫 점을 찍었어요. 이것도 이게 뭐야 그 룰이 있거든 나름. 그죠? 그냥 막 찍어도 되는 게 아니거든. 찍고 두 번째 점은 드래그해서 모양을 잡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세 번째 점을 적당한 거리에서 보고 다시 드래그해서 모양을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점도 이쯤에서 적당한 위치에서 모양을 잡고 한번 컨트롤 키를 알트 키를 이용해서 제가 꺾어 줄 거고 이쯤에서 다시 한번 모양을 잡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한 후에 하얀 화살표를 통해서 잘못된 위치와 곡률들을 수정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할 거겠죠. 곡률들을 수정하고 모양을 좀 더 예쁘게 다듬기 위해서 모양을 조금 더 다듬어 볼 거예요. 약간. 자, 이제 대충 그렸어요 제가. 대충 그려서 하트를 그린 거예요. 또
포그라운드 면색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면색 부분을 적용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뭔가 펜이라는, 그렇죠? 펜툴이라는 툴을 이용하면 드로잉을 할 수 있는 거죠. 드로잉. 이게 드로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잉을 저랑 같이 똑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펜툴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의 중간쯤에는 시작하는 점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냥 마우스로 딱딱 클릭하고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딱딱 클릭하고 손을 떼는 거예요. 손을. 그래야지 첫 점을 찍는 거예요. 첫 점을 찍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뜩 찍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버리면 첫 점에 뭔가 방향성이 생겨요. 그러면 다음 점을 찍으면 그 방향성 때문에 선이 이렇게 휘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점은 그냥 툭 찍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만약에 드래그해서 잘못 찍었다 하면 ESC 있죠, 키보드에 ESC를 누르면 얘가 그리는 행위를 취소를 하게 돼요. 취소를 하게 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질 수가 있어요. 첫 점은 ESC를 눌러서 작업 중인 펜툴 행위를 취소한 후에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저는 다시 시작할게요. 자, 첫 점은 그냥 꼭 찍었어요. 근데 두 번째 점은 방향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 이렇게 좀 완만하게 이렇게 예쁘게 그려야 되잖아. 그러면 두 번째 점은 마우스를 클릭하고 손을 떼지 말고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봐. 그러면 이렇게 핸들이라는 게 나오고 선의 곡률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곡률이 잡히죠. 이 곡률을 잡을 때 면색은 잠깐 뺄게요. 곡률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제가 첫 점은 그냥 찍었잖아. 맞죠? 그러면 요 점을 딱 클릭하고 곡률을 잡아요. 잡을 때 이 하트니까 이렇게 가잖아. 여기 시작하는 부분이. 그러면 이 핸들에 딱 찍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요 손 모양만 보면 돼. 요 손 모양이 예쁘게 나오도록 이 마우스를 움직여 주면 돼요. 보통은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이 곡률이 이렇게 곡률이 커지려면 이 핸들 길이가 더 길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말로 하면 사실 좀 힘들어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자, 찍고 딱 찍었을 때 짧게 하면 뭐요? 짧게 당겼을 때는 이 곡률이 얼마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쭉 길게 당기면 이 곡률이 훨씬 더 커지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방향성인 거야. 이렇게 마우스를 어느 방향, 그래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맞죠? 나는 마우스를 이렇게 당겨야겠죠. 이렇게 당기고, 근데 너무 많이 당기면 저로 툭 튀어나가면 하트 모양이 아니니까 적당히 당기는 거예요. 이 정도. 요 정도라든지 이렇게 당겨서 모양을 잡는 거예요. 저는 한 요 정도 거의 수평이 되도록 조금 길게 당겼어요. 이 정도. 그죠? 그다음에 다음 점을 찍을 때는 이 핸들 길이보다는 긴데 찍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핸들 길이보다는 짧은데 툭 찍어버리면 이렇게 구겨져 버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점은 이 핸들 길이는 이 반경이니까 이렇게 했죠.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핸들까지 이 거리니까 이 범위겠지. 이 범위 안에서 점을 찍어버리면 핸들이 이렇게 휘어버립니다. 휘어버리기 때문에 핸들을 찍을 때는 얘보다 긴 쪽 이만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트를 그릴 거니까 이쯤 와야겠죠. 이쯤 찍어서 이렇게 다시 또 당겨서 모양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잡으면 돼요. 이렇게 길게. 혹시 잘못됐을 때는 맞죠? 컨트롤 Z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그리면 되는데 ESC를 눌러버리면 그리는 행위가 취소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잘못 찍었어. 그럼 컨트롤 Z 한 번 누르면 돌아가요. 돌아가서 다시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모양의 위치나 마음에 안 들 때는 컨트롤 Z를 이용해서 다시 찍고 컨트롤 Z를 이용해서 다시 찍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예쁜 모양이 되는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예쁜 모양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예쁜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위치는 얘보다 또 길어야 되는데 저는 한 포인트, 두 포인트인데 이쯤에 요 중심이니까 이 중심 아래쪽이니까 이쯤 되겠죠. 이쯤을 찍어서 또 다시 한번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한 반 정도 이렇게 그려봅니다. 길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이거. 오, 잘 그렸네. 놓아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 그냥 또 까만 살표로, 그죠? 손가락 이렇게 막 씌우고, 그죠? 손으로 씌우시면 돼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좀 어려운 행동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그리시면 돼요. 천천히. 우리 잘 그렸다. 잘 그렸어요. 우리 다들 잘 그리시네. 그죠? 벌써 다 그렸네. 우리는. 너무 빨리 안 가도 괜찮아요. 그리는 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 일러스트를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작업이긴 해요.
그래서 핸들을 그리고 처음부터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뭐냐면 점을 찍고 핸들을 당겨서 형태를 잡고 형태를 잡아서 이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이왕 수정해야 돼. 어떻게 한 번에 똑같이 대칭을 그리겠어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할 때도 좀 수정이 좀 덜하고 한 번만이라도 어느 정도 형태를 잡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 만약 이게 좀 부족하시면 직선으로 그린 다음에 곡선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손이 두세 번 더 가긴 하지만 또 그 접근 방법은 좀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 누가 봐도 없어 보여.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학교에서 배웠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볼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점을 찍어야 되는데 아직 찍으면 안 돼요. 다음 점을 찍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쪽에 보면 이렇게 제가 핸들을 꺾어놨거든요. 꺾어놨는데 이 핸들의 방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죠. 그러면 다음 점 우리가 이쯤에 찍을 거거든. 이쯤에 찍으면 이 핸들의 방향을 먼저 우선해요. 그럼 점을 찍으면 얘는 이렇게 핸들을 타고 가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뾰족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왜? 여기에 핸들이 존재하면 이 핸들의 힘에 의해서 당겨지거든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키보드에서 Alt키를 누른 상태로 맞죠? Alt키를 누른 상태로 점을 찍는데 점이라는 것은 이 핸들 끝에 있는 얘가 아니에요. 요 아까 마지막에 클릭했던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를 마우스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딱 올려보면 아이콘 모양이 바뀌어요. 아이콘 모양이 바뀔 때 클릭을 해요. 딱 클릭을 하면 핸들 반쪽이 없어져요. 맞죠? 그리고 다음 점을 찍어봅니다. 그럼 여기가 뾰족해졌죠. 왜냐하면 좀 전에 봤듯이 원래 힘 이렇게 핸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무조건 이 점을 기준으로 핸들이 서면 이렇게 휘어져서 그림이 그려지는데 내가 Alt키를 이용해서 Alt키를 누르고 점을 찍으면 그 점에 찍혔는 점에 가는 방향의 핸들이죠.를 치워버리는 명령어예요. 단축키. 뭐 다른 명령어 물론 이제 명령어가 있지만 우리는 단축키를 배우니까 그러면 이 핸들이 없어졌으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이 방향으로 방향성이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다음 점을 찍으면 그 방향으로 얘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lt키를 그림 그리는 중에 Alt키를 잘 활용하면 한 번에 나름대로의 모양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음 점은 굳이 Alt키가 필요 없겠죠. 곡선이니까. 그리고 다음 점을 찍어서 마지막 점까지 찍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쭉 나머지는 닫아요. 곡선으로. 여기는 Alt키로 해결을 했지만 나머지는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으로 닫아봅니다. 쭉 그려서. 네, 닫은 다음에 모양이 안 예뻐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모양을 수정할 거기 때문에. 이제 쭉 점은 많이 찍으면 나중에 수정할 때 일이 많아. 제가 점을 몇 개 안 찍는 이유는 수정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요. 점을 많이 찍어버리면 요 수정하면 요것도 꾸겨지고 요 수정하면 요것도 꾸겨지고 요 수정하면 요것도 꾸겨지고 이러거든요. 점을 많이 찍으신 분은 좀 이따 점을 좀 치울게요. 같이 좀 치우는 작업을 같이 배워볼 거예요. 요 점을 찍어요. 여기 아니라 여기다 Alt키를 누르고 여기를 클릭 자, 모양이 아주 뭐 이렇게 좀 흐트러져도 괜찮아요. 안 되네. 체크해서 보내줘. 이제 모양을 닫았어요. 다 닫았죠? 이제 형태를 약간 보정해 보도록 할게요. 보정하는 명령어는 어떤 거냐면 우리 화살표는 크게 두 개예요. 까만 화살표가 있고 하얀 화살표가 있어요. 까만 화살표는 전체 선택이야. 전체를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하거나 모퉁이를 잡아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거나 하는 게 까만 화살표인 거예요. 까만 화살표는 내가 그렸는 이 이미지, 그러니까 벡터 형식으로 그렸는 이 선들을 전체를 선택해서 이동하는 건데 하얀 화살표를 눌러봅니다. 하얀 화살표를 누르고는 여기는 점을 찍어보세요. 이런 점을 탁 찍어봐. 그럼 아까처럼 핸들이 나와. 핸들 끝을 잡고 이렇게 당겨서 모양을 조정하는데 핸들을 조정할 수도 있고 점의 위치도 바꿀 수가 있어요. 점의 위치와 이 곡률이라고 얘기하죠. 곡률들을 바꾸어서 얘의 그 양쪽이 약간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점을 찍으면 돼요. 점을 찍으면 핸들이 나와요. 이렇게 핸들을 이용해서 얘들의 모양을 한 번 더 보정을 합니다. 뭐 또 점이 가까워서 곡률이 맞지 않아 이러면 수정하고 이 부분도 잡아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이분도 조금 안쪽으로 하면 좋겠다. 어째는 약간 이렇게 해서 저는 약간 이런 이런 스타일의 하트를 만들었어요. 저는 하얀 화살표로 점을 찍고 핸들 조절하고 점의 위치를 바꾸고 할 수 있어요. 핸들 좀 작게 잡아서 점이 너무 많은 거지. 이럴 때는 배우지만 꼬리로 가만히 마이너스 눌러서 점이 많은 버리면 하나 버리면 빨리 그다음에 다시 하얀 화살표를 눌러서 눌러서 핸들 잡고 풀어보면 이제 풀어줘.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도 보면 핸들이 좀 짧으니까 모양이 촉촉하게 변하잖아. 모양을 살짝 움직여서 핸들을 살짝 땡겨줘. 그럼 이제 모양이 수정이 되죠. 알트키는 언제쯤 되냐면 아직 한 점 정도 찍어도 되겠다. 이쪽 중심이니까. 이쯤 와서 이건 이 툴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림 그리는 펜툴이잖아요. 펜툴 누르는 상태에서 이쯤에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잡았잖아. 이 상태에서 알트 키를 누르고 우청 클릭하면 핸들이 사라지죠. 다음 점, 그 다음 점 해서 마무리 이렇게 한 다음에 하얀 화살표로 수정 들어가야 땡겨서 핸들이 좀 짧으니까 살짝 좀 땡겨주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 땡겨주고 여기도 모양을 잡고 이렇게 방향성 잡아주고 그런 식으로 수정하면서 위치를 잡아주면 모양이 나올 거예요. 우리 잘 그리는 거죠? 하얀 화살표로 모양을 조금 더 약간 대칭이 되도록 하면 다 된 거고요. 대칭이 되도록. 여기 정리 너무 많다. 보였어요? 하얀 화살표로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 이쪽 힘들이 너무 길어져요. 짧게 잡아주면. 그리고 이 점을 조금 높여주고 이쪽 힘들을 살짝 이렇게 틀어주면 모양이 조금 고정되는 거 맞죠? 여기도 점과 점이 좀 가까우면 모양 내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잡아주면 조금 더 나아지죠. 이렇게. 찍은데 핸들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여기 알트키를 썼거나 아니면 앞으로 클릭 하고 끝나버렸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거 눌러보는데 좀 더 들어보겠지만 이거 한글 버튼이 있어. 얘는 꼭 찍은 것을 딱 때리면 핸들이 나와요. 다시. 그리고 다시 하얀 화살표로 위치를 잡으면서 종류를 조절하는 여기 너무 엉긋하다 말이죠. 이거 그러면 올라가지 말고 요 정도 보면 힘들이 없어요. 얘를 이용해서 힘들이 나오고 이때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보면 풀어지는 위치에서 다 풀어서 다시 하얀 화살표 위치를 잡고 형태를 이용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볼까요? 몸이 잘 그렸네. 하얀 이쪽으로 되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초보자 실력이 아니야. 초보 실력이 아니야. 우리도 일단 우리는 하얀 화살표로 대칭을 만들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당겨내리고 하얀 점을 주고 여기는 핸들이 없어졌죠. 그럴 때는 꼭 눌러서 중복적으로 눌러서 다시 당기면 핸들이 다시 생겨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고 약간 밀집되도록 눈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 힘들이 없다면서 이걸 하면서 모양이 밀집되도록 눌러서 그렇게 잘 그리네요. 우리 배우는 뭔가요? 맞죠? 우리 분 하죠. 이쪽으로 눌렀을 때 힘들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공률이 예쁘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당겨주면 공률이 훨씬 예뻐집니다. 여기는 있고 잘 그렸고요. 머리 하트는 독특하게 그렸네. 일부러 연출한 거죠? 배수를 합쳤어요. 이것을 할 줄 아는구나, 기본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할게요. 글이 잠시 잘렸을 때는 펜슬로 마지막 점을 한번 클릭하고 연결해서 그려주면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보실 땐 마지막 점에 핸들이 한쪽이 안 나와요. 곡선이 딱 꺾여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이것도 있어요. 이거 얘를 딱 꺾고 당기면 양쪽 곡선이 나와요.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같이 배워볼게요. 지금 더 들었죠? 그죠? 너무 좀 확대해서 가야겠죠? 하얀 화살표로 이렇게 찍어보면 점이 있는데 핸들을 이렇게 움직이고 가야 돼요. 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같이 놓여있는 점이. 점이 너무 많아서 좌우에 불편하게 되죠. 이럴 때는 마이너스 2를 눌러서 점을 몇 개를 치워보세요. 정확하게 눌러야 돼요. 점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길게 보내주고 그리고 위치를 만들어서 이게 너무 길면 내랑이랑 붙이잖아요. 그런 모양이 나와요. 좀 짧게 이것이 곡선이 이렇게 되죠. 선을 잡아주는데 여기서 알트키를 못 누르는 수가 있어요. 그러라고 하죠. 이럴 때는 알트키를 물론 이건 좀 단축이긴 한데 오랜 단축이긴 하지만 꺾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그러면 딱 꺾어야지 예쁘게 모양을 계속 꺾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좀 꺾을게요. 일부러 반만하게 본 거예요. 그렇지 않죠. 꺾어줄게요. 아티키를 줘서 꺾었으면 이렇게 좀 더 약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시 한번 배워볼게요. 그 기능은. 이렇게. 그 방향은 살짝 이렇게. 그 방향은 살짝 이렇게 있고. 여기가 좀 꺾어지잖아요. 그러면 핸들 길이가 얘가 너무 튀어나왔어요. 여기에 짧게 주는 공유도 그리고 서로 방향성이 있으니까 끝에 좀 잡고 당겨주시면 그런 안 뜯기죠. 그러면 여기들이 크게 보면 이게 짧아져요. 이들은 여기는 조금 길게 드릴게요. 작은 거예요. 블러스가 약간 좀 불편한 소리가 나니까 앰퍼 포인트를 정확하게 클릭하지 않으면 이걸 할 때 이렇게 선택해 땡기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는 좀 이렇게 서 있을 때 앰퍼가 쓰잖아. 이렇게 탁 찍어야 돼. 그래서 여기 흔들어 정확히 흔들어야 될 때 정확히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쁜 모양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게 플러스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기능을 끊어주면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양쪽이 좀 불충이 돼야 되니까 반드시 상당히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모니까 주고 이분들은 아무나 있고 또 한쪽으로 보면 일러스트는 그림 처음 그릴 때 완벽한 모양을 그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수정하는 게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마무리는 이쪽으로 끝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 점을 우리는 원래 일러스트 할 때 알죠? 잘하네. 예, 아직 기능을 좀 덜 배웠어요. 지금 기능은 지우개? 지우개를 쓰진 않아요. 펜슬에서 보통은. 응?
하얀 화살 찍어서 지금 포인트가 두 개나 있어서 그래요. 그럴 때는 포인트 한 개를 버릴 거예요. 제가 나머지 부분에서 그다음 다시 하얀 화살로 딱 찍어서 핸들을 쭉 다시 당길 거예요. 점이 두 개가 있으면 불편하고 지금 저 부분 양쪽이 따로 움직이죠. 이러면 이렇게 완만한 예쁜 곡선을 못 그려내요. 그럴 때 우리가 얘를 콤볼트 툴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양쪽이 비치면 돼요. 그걸 바꿔줘야 돼요. 속성을. 그리고 이제 지금 배울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여기가 적절하죠. 그래서 거기에 범위 부지가 너무 가까이 찍혀 있어서 수정할 수 없고 이 지우개 툴로는 이런 편집을 하시면 항상 벡터는 가능하세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한 번씩 그렸는데 시간이 오버했어요. 맞죠? 자, 쉬었다 할게요. 자, 이제 드로잉이 됐어. 드로잉이 됐지만 지금 제가 쭉 둘러봤을 때 아직 기능을 이제 처음 배우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일단 저를 먼저 보고 한 다음에 제가 또 같이 또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 굳이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보고 있다가 저랑 똑같이 한 번 더 해볼 거니까 그때는 보고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이제 환경을 좀 만들게요. 환경을, 조건들을 좀 전에 쭉 둘러보면서 생겼던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제가 한 두 가지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펜틀로 쭉 찍다가 보니까 툭 찍어서 모르고 이렇게 핸들이 나오지 않은 구간, 이렇게 핸들이 존재하지 않죠. 양쪽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근데 일단은 이렇게 됐잖아. 넘어가. 뭐 굳이 또 지우고 막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넘어가도 괜찮아. 일러스트는 차후에 다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수정하고 막 두 번, 세 번 하지 말고 일단 넘어간 다음에 하면 돼. 그럼 넘어왔어. 그럼 이래 됐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곡선으로 다시 바꿔줘야 되잖아. 다시 원래의 곡선으로. 지금 직선 상태다. 맞죠? 그럴 때는 이 툴에 보면 펜 툴에 꼭 누르면 제일 밑에 컨버트 툴이 있어요. 이 툴은 직선을 곡선으로 바꾸거나 곡선을 직선으로 바꾸는 툴이에요. 컨버트니까. 그래서 제가 활용 방법을 볼게요. 눌러서 이 직선인 상태의 점을 딱 찍고 드래그를 해요. 그럼 곡선이 돼요. 그리고 곡선인 점을 다시 툭 찍어주면 직선이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선인 구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찍어서 마우스를 당겨 주셔야 돼요. 반대로 당기면 꼬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였을 때는 마우스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고, 뭐 살짝만 당겨도 돼. 핸들만 조금 나오면 살짝만 당겨 주시면 돼요. 살짝 당기면 곡선이 됐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곡선이 됐으니까 얘를 수정하려고 얘를 다시 퉁 뚫려요. 그럼 다시 직선이 돼. 왜냐하면 계속 툴이 뭐가 돼 있어요. 이 툴이 눌려 있거든. 그러면 이거는 계속 무한 반복이겠죠. 누르겠다가 툭 당기면 곡선이었는데 다시 수정하려고 툭 찍으면 직선이 되고 자꾸 이러면 안 되겠죠. 얘는 컨볼트니까 속성을 변형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항상 수정은 하얀 화살표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가서 얘의 위치, 맞죠? 핸들의 모양을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기능을 사용한 후에는 편집에 필요한 기능인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동을 해야지 편집이 되는 건데 처음 하면 얘를 쓰고 난 다음에 계속 얘로 클릭을 해서 계속 무한 반복인 작업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얘는 수정, 얘는 속성 변경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속성을 변경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았어. 모양을 잡았고 이제 아래쪽에 가니까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찍을 때 직선 구간을 만들고 싶을 땐 그리다가 Alt 키를 눌러주세요 라고 했는데 못 눌렀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갔어. 일단 곡선이 됐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컨버트 툴을 이용해서 툭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직선이 돼버리잖아. 그럼 다시 핸들이 없으니까 또 당겨야겠지. 핸들을 툭 당기면 다시 곡선이 되잖아. 어떻게 꺾어주지는 못하잖아. 이렇게 꺾어주지 못하죠. 그래서 이 컨버트 툴은 직선과 곡선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아까처럼 이래 와서 뾰족하게 탁 꺾어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곡선인 상태에서, 곡선인 상태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Alt 키를 누르고, 좀 이따 저랑 같이 해볼 거예요. Alt 키를 누르고 핸들의 한쪽을 잡고 이렇게 쭉 움직여주면 핸들이 꺾여요. 그 다음부터는 벌써 꺾여버렸잖아. 그 다음부터는 더 꺾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냥 반대쪽 핸들도 이렇게 움직여주면 꺾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두 개를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컨버트 툴을 여세요. 컨버트 툴을
실행시키세요. 하얀 거 이렇게 꺽쇠만 있는 것처럼 생기네. 요 위에 여기 예쁘게 만들어진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을 찍어야 되는데 찍을 때는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어야 돼요. 만약 이런 툭 찍으면 에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객체를 선택을 해서 점의 위치를 좀 확인시켜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객체가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얘를 찍을 때 점이 안 보여서 이렇게 마우스를 대면 패스 말고 이렇게 앵커라고 딱 뜰 때가 딱 찍어야 되거든.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까만 화살표든 하얀 화살표든 뭐 두 개 중에 뭐래도 객체 선을 대도 찍어 놓으면 이렇게 점들이 보여요. 시각적으로. 이 상태에서 꺽쇠 툴을 이용해서 여기를 한번 톡 찍어 놓으세요. 찍고 밑에 뾰족한 데는 꼭 찍어서 쭉 당겨서 핸들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저처럼. 여기는 한번 찍고 밑에는 당겨서 곡선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들 거거든 우리가. 자, 이렇게 조건 두 개를 만들어 봅니다. 이 위쪽과 아래쪽에 조건 두 개를 만들어 주는 상태에서 자, 뾰족하게 된 부분은 곡선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요 컨버트 툴을 이용해서 점을 잡고 쭉 당겨 주면 돼요. 이렇게. 일단 적당히 당겨서 핸들만 만들어요. 적당히 당겨서 핸들만 만듭니다. 이렇게. 컨버트 된 것을 쭉 당겨서 핸들을 만드세요.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는 하얀 화살표를 눌러서 그죠? 양쪽 핸들을 당겨서 곡률을 맞춥니다. 이렇게 곡선율 그리고 점의 위치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뾰족하게 된 잘못된 부분을 곡선으로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 이게 수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둥글게 돼버렸어. 여기는 꺾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 꺾을 때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 잘못 꺾으면 똑같은 하트가 하나 더 만들어져요. 두 개가 되거든요. 그래 되지 않으려면 자, 이 곡선을 이렇게 움직여 봐봐. 핸들을 자꾸 움직일 때 양쪽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움직일 때. 이래야지 곡선인 거야. 만약에 움직였을 때 따로따로 움직이면 굳이 그냥 따로따로 하면 되겠죠. 근데 곡선을 요 핸들을 잡고 움직였을 때 양쪽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 그럼 얘는 점이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두 점 중에 아무 점, 핸들의 아무 점이나 괜찮아요. Alt키를 먼저 누르는 거예요, 키보드에. Alt키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핸들의 끝점을 잡고 이렇게 한번 꺾어줘요. 그리고 손을 다 놔야 돼요. 손을 다 놓고, 맞죠? 다음 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돼요. 근데 이때 한쪽을 꺾은 다음에 Alt키를 또 누르고 또 꺾잖아요. 그러면 이 하트가 두 개가 돼버려요. 복사. 왜냐하면 Alt키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핸들이 곡선일 때는 꺾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맞죠? 핸들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Alt키를 누르면 복사란 뜻이 돼버려. 단축키란 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사용하면 하트가 분명히 나 한 개 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이 막 두 개씩 막 겹쳐 있고 하는 것들은 Alt키를 잘못 눌러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처럼 이 부분을 한 번만 눌러서 Alt키로서 꺾어주면 됩니다. 꺾어서 모양을 잡아봅니다. 그럼 뾰족하게 다시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혹시 이 부분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중간에 손 드세요. 그럼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잘 안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일러스트는 사실 첫날 펜툴이 가장 중요해. 첫날 펜툴만 잘 배우면 그림이 아주 완벽하게 예쁘게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첫날 펜툴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다 됐으면 이제 점을 추가하거나 점을 빼는 작업을 배워볼 거예요. 자, 하트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는데 하고 싶은 일은 이렇게 하트가 오다가 우리 애플 알죠? 우리 지금 하트로 했지만 우리 아이폰 알죠? 아이폰처럼 여기를 이렇게 움푹 한번 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선을 만들고 싶은 거야. 이 선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난 후에 맞죠? 수정하는 작업인 거예요. 뭐 이런 작업을 그러면 여기는 꺾여 있고 여기도 꺾여 있고 이렇게 선이 한번 들어가야 되니까 이쯤에 곡선인 선도 이렇게 한번 존재해야 되고 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잖아. 지금 이 선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선을 없애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그러려면 이렇게 선을 찍어보면 여기 점이 하나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그러면 양쪽에 중간에 점이 하나씩은 더 있어야지 이렇게 꺾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 그러면 이 펜 툴을 꼭 눌러보면 플러스 툴이 있어요. add 더하기 툴이 있어. 더하기 툴. 일단 더하기 툴을 이용해서 저는 더하기 툴을 이용해서 이쯤에 점을 하나 추가하고
이쯤에 점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다 같이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양쪽에. 그래 저는 점이 총 여기 한 개, 원래 있던 점 한 개, 그다음에 또 금방 추가했던 점 이렇게 총 3개의 점이 있어요. 혹시 요쯤에 점이 없으면 요쯤에서 점을 한번 찍으면 되는데 점은 총 3개만 있으면 되는데 혹시 요 중간에 점이 또 있거나 이러시면 작업할 때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혹시 점이 너무 많아서 중간점을 제거하고 싶어 이런 점을 그럴 때는 쓰는 게 여기 있는 마이너스 툴인 거예요. 혹시 플러스 툴과 마이너스 툴은 어려운 기능이 아니다 맞죠? 플러스는 점을 추가하고 마이너스는 너무 많은 점을 제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작업을 통해서 이 부분에 점이 하나 더 추가가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점이 3개만 있으면 되는데 점이 이름 4점이 되거든. 그럼 작업이 불편해요. 그럴 때는 이런 점을 마이너스 툴로 일단 없애주면 돼요. 이렇게 없애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총 점이 3개예요. 하나, 둘, 3개의 점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다 됐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얀 화살표로 중간점을 먼저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요. 적당히. 중간점을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요. 그 다음에 이쪽 끝에 있는 핸들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게 양쪽으로 같이 움직이죠. 근데 제가 여기를 꺾어줘야 된다 했잖아.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하면 모양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면 보기 싫잖아 여기가. 그러면 꺾어줘야 된댔죠. 그럴 때 어떻게? Alt 키를 누르고 이 점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거야.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점도 양쪽이 같이 움직일 거거든. 그래서 Alt 키를 누르고 이 안에 점이겠죠. 안에 점을 이렇게 한번 꺾어주는 거야. 그리고는 하얀 화살표로 이 안에 있는 점의 곡률만 살짝 수정해주면 이렇게 딱 파먹은 듯한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오, 잘했어요. 우리는 그 중간에 여기도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점이 있잖아. 그러면 이 핸들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점이 요 점을 중간점으로 넣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양쪽이 꺾여버렸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얘를 컴볼트 이용해서 이렇게 다시 당겨. 곡선이 다시 돼요. 곡선을 만든 다음에 위치를 좀 잡고 요거를 조금 더 멀리만 했어요. 그 다음에 Alt 키를 눌러서 얘를 이렇게 꺾어서 안쪽으로. 여기는 잘 됐네. 여기 잘 됐거든요. 잘 꺾었으면 요 곡률만 자, 그 점이 여기서 할 때는 3점이 필요하거든요. 3점이 이렇게 배치돼야 되고 꺾어주고 곡선 꺾어주고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렇게 잘 된 거예요. 근데 그 위치만 좀 바꾸면 돼요. 잘 바꾸고 잘 된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고생이 있어요. 이걸 그러는 거 맞죠? 잠깐만. 네, 보면 편이 너무 또 하나 있죠. 그래졌어요. 근데 자, 여기서 요 파먹은 걸 합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이 3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이용해서 이미를 찍는 거야. 한번 찍고 이쪽에 하나 찍어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요 중간점을 안쪽으로 밀어넣고 요 점은 움직여보면 양쪽이 움직이거든요.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꺾어주고 요 점도 마찬가지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요 점을 움직여보면 핸들이 없잖아요. 얘는. 그러면 핸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찍어서 쭉 빼면 핸들이 나온다면 좀 꺾이지 않도록 방향 돌리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하얀 상태로 핸들이 길거나 한 것들을 이렇게 고정을 손을 잡으면 그래서 이럴 때는 확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면 확대해서 잡아야지. 이 점을 찍어서 됐어요. 그리고 요 밑에도 뾰족하게 좀 잡은 나오죠? 여기까지 얘를 이용해서 아니 요런 이렇게 하는 거니까 Alt 키를 이용해서 핸들을 좀 돼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 핸들이 너무 길어져요. 짧게 모양을 내기가 훨씬 쉬워요.
약간의 기능을 배워봤자 맞죠 우리가. 약간의 기능을 배워서 일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지금 배운 기능이 다예요. 사실은 이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 도움을 주는 나머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그림을 좀 복잡하게 그려야 된다면 펜툴로만 다 그릴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펜툴로 그려진 것들을 이렇게 좀 합치거나 뭐 차집합하거나 하는 걸 패스파인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랑 패스파인더만 잘 알면 일러스트는 거의 모든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연습을 한 번 더 예제를 통해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연습을 했고 제가 파일을 하나 줄 거예요. 일러스트를 앞으로 하네. 이거 말고 자, 제가 이 이미지를 줄 거예요. 이미지 주면 이게 일러스트 작업된 모습이에요. 이 파일을 전송해 줄 거예요. 카톡으로. 그러면 얘를 받아서 열어서 이제 그려지는 과정이에요. 그려지는 과정인데 요렇게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려볼 건데 순서는 이 머리를 제일 먼저 그려야 돼요. 이 혀를 제일 먼저 그려야 돼요. 혀가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순서는 물론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지금 순서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혀를 그리고 혀 위에 있는 선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머리를 그리고 그 위에 눈들을 그릴 거예요. 눈들을 그리는 방식을 할 거니까 제가 이 파일을 지금 전송해 줄게요. 얘를 받아서 이제 완성된 모습이 옆에 있다 맞죠? 얘는 완성됐지만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 패스파인더나 막 이런 걸 막 썼기 때문에 조금 느낌은 달라요. 어쨌든 요 외곽선만 우리가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은 전체를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외곽선 부분만 완성하시면 돼요. 머리만 완성하면 돼요. 우리는. 자, 스마트웹이 방해됐나 여기. 자, 둘리라는 파일을 일러스트로 보낼 거예요. 자, 그럼 파일을 열어서 그죠? 요 위에 있는 이 선이죠. 이 선들은 선택해서 맞죠? 이 선들은 지워버리면 둘리 쪽에 두 번째 있는 선들은 다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다 지우시고 요 위에다가 드로잉을 하시면 돼요. 그대로 요 위에. 두 번째 선은 치우시고 하시면 됩니다. 치우시고 그러니까 까만 화살표가 선택하는 툴이에요. 까만 화살표로 이 부분을 쭉 드래그해서 치우고 요 위에다가 펜 툴로 드로잉을 하도록 할게요.